아프리카 서부 세네갈 인구 1,700만 명 중 70%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쌀 자급률은 고작 30%에 불과합니다. 매년 100만 톤 이상의 쌀을 수입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농민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뒤바꾼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때 세계 최빈국이었던 그 나라 말이에요.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로 아프리카보다도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세네갈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더욱 놀라운 건 쌀농사 기술 전수로 시작된 이 협력이 결국 첨단 전투기 도입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네갈에 살고 있는 우스만 사르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한국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세네갈은 아프리카 서쪽 끝에 위치한 나라예요. 대서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다는 축복이지만 내륙의 메마른 땅은 언제나 시험이었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농부의 아들로 자랐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논에서 쌀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제 고향 마을은 다가나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은 세네갈에서도 농업이 발달한 지역 중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 가혹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스마나 농사는 하늘과의 싸움이다. 비가 와야 살고 비가 안 오면 죽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항상 하늘의 기분에 따라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그게 농민의 숙명이야.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끝이야.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참 가혹했어요. 매년 찾아오는 가뭄은 우리 농민들에게 숙명 같은 존재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우스마나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서 수백 년을 살아왔다. 하지만 가뭄은 늘 우리를 괴롭혔지. 할아버지,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견디고 또 견뎠지. 좋은 해가 있으면 그때 모아뒀다가 나쁜 해에 버텼어. 하지만 요즘은 나쁜 해가 더 많아진 것 같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기후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었거든요. 하늘이 메마르면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그렇게 되면 그 해 농사는 망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기억에 남는 가뭄이 하나 있어요. 제가 25살 되던 해였는데 그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거든요. 논은 완전히 바짝 말라서 땅이 갈라졌고 마을 우물도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때 제 막내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친구들은 배불리 먹는데 우리는 왜 항상 배가 고파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아, 아버지가 더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 배불리 먹여줄게. 정말요? 언제요? 곧 그런 날이 올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죠.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면서 정말 무력감이 들었어요. 그 가뭄이 끝나고 나서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토종벼는 수확량이 적었고 품질도 좋지 않았거든요. 헥타르당 겨우 1.5톤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걸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가 정말 어려웠죠. 더욱 절망적인 건 우리나라 전체 쌀 소비량의 70%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해와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가 수입한 쌀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되는데요? 무려 120만 톤입니다. 우리가 먹는 쌀 10그릇 중에서 7그릇은 외국에서 온 쌀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렸어요. 그럼 우리가 농사 지은 건 뭐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외국 쌀값이 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답답한 현실이었어요. 베트남, 태국, 인도에서 비싼 값을 주고 쌀을 사오지만 그것도 늘 부족했죠.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2008년에 일어난 일인데 국제 쌀값이 갑자기 폭등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도 큰 파동이 일었어요. 쌀값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거든요. 제 친구 알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스만 우리가 농사를 지어봤자 소용없는 것 같아. 토종벼는 수확량도 적고 품질도 떨어지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농사를 안 지으면 누가 지어? 그렇긴 한데 정말 답답해. 그때 쌀값 폭등 때 기억나? 정말 죽을 뻔했잖아. 맞아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수입 쌀은 품질도 들쭉날쭉하고 때로는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가격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었죠. 국제 쌀값이 오르면 우리는 그대로 영향을 받았어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이웃 농부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스만 우리 아들이 또 도시로 간다고 하네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큰딸이 농사는 절대 안 하겠다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돈이 안 된다고 해요. 친구들은 도시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오는데 농사는 한 해 종일 고생해도 남는 게 없다고. 그럼 이 땅은 누가 물려받나요? 우리가 죽고 나면 이 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젊은이들은 하나둘씩 도시로 떠나갔고 농사를 물려받겠다는 자식들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제 큰아들도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농사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을? 도시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요. 농사로는 가족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없잖아요. 아들아, 농사가 그렇게 나쁜 일이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아버지도 늘 걱정하시잖아요. 특히 2008년 쌀값 폭등 때는 정말 힘들었잖아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농업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도 불안했거든요. 주변국들과의 국경 분쟁이나 해적 문제 등으로 늘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낡은 군사 장비로는 제대로 된 방어가 어려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이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한 소식이 있습니다. 멀리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러 온다고 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유럽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이 나아진 적이 있나요? 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쌀은 언제나 부족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이 나아진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원조금은 정부 관리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우리는 여전히 굶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유럽 단체에서 와서 큰 소리를 쳤거든요. 새로운 농기구를 주겠다, 비료를 지원하겠다 하면서요. 그런데 막상 와서는 몇 장의 사진만 찍고 가더라고요. 약속했던 지원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번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주거나 쌀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와 함께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는군요. 정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아세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답니다. 한국? 그게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라고 하네요. 아주 멀리 있다고 해요.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이고 전쟁을 겪었다가 빠르게 발전한 나라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알리가 궁금해하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와 함께 농사를 지으려고 온다고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냥 돈만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같이 살면서 일한다고 해요. 믿기지 않네요. 정말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세네갈에 와서 직접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몇 주 후 한국의 기술자들이 마을에 왔을 때 그들 중 한 명인 이 박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우스만 씨. 저는 한국에서 온 이진호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한국도 농업을 하는 나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전에는 정말 가난했어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쯤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모든 게 파괴되었거든요. 이 박사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더라고요. 어떻게 파괴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도시라는 도시는 모두 폐허가 되었고 공장도 다 부서졌어요. 사람들은 집도 없이 살았고요. 그럼 먹을 것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미군이 남긴 잉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구호물품으로 연명했어요. 정말 힘든 시절이었죠. 알리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지금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거든요. 67달러요? 지금 우리보다도 가난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국제사회에서는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그때 저희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100년이요? 그럼 절망적이었겠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요. 어떻게 그런 나라가 지금은 우리를 도와줄 정도로 발전했어요? 이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정말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성장은 정말 기적 같았거든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일하면서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도 농업은 어땠어요? 이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쌀 이야기였습니다. 한국도 우리처럼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인가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쌀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쌀이 없으면 살 수 없죠.
그럼 한국도 예전에는 쌀이 부족했나요? 네, 정말 부족했어요. 전쟁 후에는 쌀 대신 보리나 잡곡을 먹어야 했어요. 쌀밥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죠. 알리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었네요. 맞아요. 그런데 1970년대에 우리는 통일벼라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쌀 자급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벼요? 무슨 뜻인가요?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에요. 이 벼 덕분에 한국은 쌀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죠. 여보,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가난했었는데 지금은 우리를 도와줄 정도로 발전했다고 해요. 아내가 반신반의하며 말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혹시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일부터 그들이 직접 우리와 함께 일한다고 해요. 지켜보면 알 거예요. 그들이 정말 우리와 같이 논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 마을에 작은 연구센터를 세웠어요. 코피아 센터라고 불렀는데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파견된 연구원들이 상주하면서 우리와 함께 일했습니다. 센터가 세워지는 과정도 신기했어요. 다른 원조 기관들은 보통 멋진 건물부터 짓고 시작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작은 건물이지만 실용적으로 지었고 실험실과 회의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언제든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첫날 이 박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스만 씨,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을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세네갈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일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쌀을 짓는 방법을 함께 연구하자는 뜻입니다. 세네갈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최고의 벼 품종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이에요. 우스만 씨 같은 농민들의 경험과 지식이 없으면 좋은 품종을 만들 수 없어요. 정말 다른 접근이었어요. 다른 원조 단체들은 보통 이런 식이었거든요. 여기 쌀이 있습니다. 나눠드릴게요. 여기 돈이 있습니다. 받아가세요. 여기 비료가 있어요. 가져다 쓰세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주었거든요. 처음에 그들이 한 일은 우리 토양을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박사님이 작은 삽으로 흙을 파면서 말했어요. 우스만 씨, 이 흙을 한국으로 가져가서 정밀 분석을 해볼게요. 세네갈의 기후와 토양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최적의 품종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흙을 분석한다고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흙 속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pH는 어떤지, 모든 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 땅에 어떤 영양분이 부족한지, 어떤 영양분이 너무 많은지 알 수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흙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토양 분석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박사님들이 여러 지점에서 흙을 채취하고 깊이별로도 다르게 채취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여러 곳에서 흙을 가져가요? 논안에서도 위치에 따라 토양 성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깊이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세세하게 조사해야 하나요? 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며칠 후 박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우스만 씨,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흥미로운 결과예요. 어떤 결과인가요? 세네갈의 토양은 생각보다 훨씬 잠재력이 큽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품종과 농법을 사용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정말요? 그럼 우리 땅이 나쁜 게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오히려 좋은 땅이에요. 적절한 방법만 사용하면 충분히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어요.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였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땅이 척박해서 농사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사님이 분석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 토양은 유기물 함량이 적당하고 배수도 양호해요. 다만 인성분이 약간 부족하고 질소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보완하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 관리예요. 세네갈의 기후 특성상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 농민들에게 새로운 농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우스만 씨, 비료를 언제 주시나요? 그냥 농사철이 되면 주는데요. 아니에요. 벼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양을 줘야 해요. 지금까지 하신 방식으로는 절반의 효과밖에 낼 수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정말 중요해요. 벼도 사람처럼 각 성장 단계마다 필요한 영양분이 다르거든요. 박사님이 벼의 생육 단계를 그림으로 그려가며 설명해 주었어요.
모낼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각 단계별로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를 낼 때 분헐기, 출수기, 성숙기 각 단계마다 다른 비료를 다른 양으로 줘야 해요.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확실히 다를 거예요. 이런 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체계적인 농업 기술이었어요. 이 박사님이 계속 설명해 주었어요. 물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물을 대고 언제 빼고 이런 것들이 수확량을 좌우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물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말고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벼는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물의 양이 달라요. 어떤 때는 많이 줘야 하고 어떤 때는 적게 줘야 해요. 알리가 옆에서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농사도 이렇게 복잡한 거였구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 복잡하다기보다는 과학적이라고 해야겠어요. 모든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방식으로만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처음이었죠. 특히 물 관리 방법이 신기했어요. 박사님들이 시범 논을 만들어서 직접 보여주었거든요. 우스만 씨, 여기 보세요. 이 논은 물을 5cm 깊이로 유지하고 있어요. 왜 5cm인가요? 분헐기에는 이 정도 깊이가 가장 적당해요. 너무 깊으면 분헐이 잘 안 되고 너무 얕으면 뿌리가 마를 수 있거든요. 그럼 성장 단계마다 물 깊이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출수기에는 좀 더 깊게, 성숙기에는 서서히 물을 빼주는 거죠. 정말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박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이 박사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완제품을 갖다 주거나 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박사님들은 우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쌀을 100포대 갖다 드리면 몇 달 먹고 끝이에요. 하지만 쌀을 잘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평생 드실 수 있잖아요. 아, 그런 뜻이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스만 씨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발전이죠.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한국 기술자들의 이런 태도에 감동했어요.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알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정말 다르지 않아요? 우리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은 입장에서 도와주려고 해요. 맞아요. 이 박사님은 우리랑 똑같이 논에서 땀을 흘려요. 그리고 우리 말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줘요. 우리가 바보 취급당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서 배우려는 태도를 보여줘요. 마을 사람들은 한국 기술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이 박사님도 우리 마을 사람들을 정말 가족처럼 대했어요. 어느 날 제가 아팠을 때 박사님이 직접 약을 사다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스만 씨, 몸조리 잘하세요. 우리는 함께 큰 일을 해야 하거든요. 큰 일이요? 네, 세네갈의 농업혁명을 일으키는 일이요. 우스만 씨 같은 농민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저 같은 농민이요? 박사님이 더 중요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기술은 제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는 건 우스만 씨예요. 둘 다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겸손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다른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사님과 함께 오신 김영구원이라는 분도 계셨는데 정말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우스만 씨, 한국에도 농민들이 많아요. 제 아버지도 농부셨거든요. 정말요? 그럼 연구원님도 농촌에서 자라셨나요?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도왔어요. 그래서 농민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는군요. 농사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농민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굶어 죽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농법을 배워나갔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박사님들이 정말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날 시험 재배를 시작했어요. 작은 구역을 나누어서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비교해 보는 거였어요. 우스만 씨, 이 구역은 기존 방식대로 하시고 저 구역은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세요. 네, 그런데 정말 차이가 날까요? 분명히 차이가 날 거예요. 몇 달 후에 확인해 보시죠. 정말 신기했어요. 같은 논인데도 새로운 방식으로 기른 벼가 확실히 더 건강해 보였거든요. 잎의 색깔도 더 진했고 키도 더 컸어요. 알리도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우스만, 정말 다르네. 벼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구나. 그런데 농업 기술만 배운 게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정신력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이 박사님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우스만 씨, 우리 한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궁금해요. 교육에 정말 많이 투자했어요. 가난해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죠.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물론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도 들려주었어요.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농촌을 발전시키는 운동이었죠. 어떤 운동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마을을 개발하는 거예요. 길도 닦고, 다리도 놓고, 집도 개량하고. 정부에서 해준 건가요? 아니에요. 정부는 약간의 지원만 하고, 실제로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게 새마을 운동의 핵심이었어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리도 마을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이 박사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저를 찾아왔어요. 우스만 씨, 드디어 시작합니다. 뭘 시작한다고요? 새로운 벼 품종 개발 프로젝트요. 한국과 세네갈의 연구진들이 함께 세네갈에 딱 맞는 품종을 만들 거예요.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이 박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한국의 통일벼 유전자와 세네갈의 기후 조건을 결합해서 최고의 품종을 만들 계획이에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수백 번의 교배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몇 년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도울 수 있나요? 당연하죠. 우스만 씨의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품종이 이 지역에 맞는지는 우스만 씨가 가장 잘 아시잖아요. 품종 개발 과정을 지켜보는 건 정말 흥미로웠어요. 연구진들이 매일 실험실에서 나와서 시험 재배를 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다시 개량하고 끝없는 반복이었죠. 김 연구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우스만 씨, 이 작업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벼 한 세대가 자라는데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험하고 결과를 보려면 최소 반년은 기다려야 해요. 아,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죠. 정말 인내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품종 개발 과정에서 많은 실패도 있었어요. 어떤 품종은 수확량은 좋았지만 병에 약했고 또 다른 품종은 병에는 강했지만 우리 기후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이 박사님께 물어봤어요. 이 박사님,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편하게 사실 수도 있을 텐데. 박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스만 씨, 우리 한국도 예전에 어려웠을 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군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스만 씨 같은 분들과 일하는 게 정말 보람 있어요. 여러분의 열정을 보면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저희가 열정적이라고요? 물론이에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의지, 더 나은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 정말 대단해요. 이 박사님의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품종 개발과 함께 다른 일도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무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젊은 시절 다카르에서 군사 전문 매체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무사가 저를 찾아와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스만, 정말 신기한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에요? 우리 정부가 한국에 군용 항공기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거야. 군용 항공기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잖아. 우리 농업을 도와준 바로 그 나라 말이야. 정말 신기했어요. 쌀농사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몰랐거든요. 무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내가 예전에 군사 매체에서 일할 때 항공기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거든. 한국의 항공기 기술은 정말 뛰어나다더라고. 한국에서 비행기도 만드나요? 물론이지. KT-1이라는 훈련기를 자체 개발했어. 성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해. 이 박사님께 물어봤어요. 박사님, 한국에서 비행기도 만드나요? 그럼요. 한국은 항공기 제조 기술도 상당히 발전했어요. KT-1이라는 훈련기를 우리가 직접 개발했거든요. 그럼 세네갈 조종사들이 한국 비행기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하필 한국 비행기를 선택했을까요? 아마도 농업 협력을 통해 쌓인 신뢰 때문일 거예요. 무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 간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야. 특히 군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지. 왜 그런 거죠? 군사 장비는 한 번 사면 몇십 년을 써야 해. 그동안 부품 공급, 기술 지원, 업그레이드 모든 걸 믿고 맡겨야 하거든. 아, 그런 이유가 있군요. 맞아. 그런데 한국은 농업 분야에서 이미 약속을 정말 잘 지켰잖아. 그래서 정부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야. 무사가 한국의 항공기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1990년대부터 항공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배우는 단계였지만 점점 독자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지금은 직접 만들 수 있게 된 거군요. 맞아, KT-1은 완전히 한국 기술로 만든 훈련기야. 기대가 되는구나. 한국의 방산 소식을 접한 이후 드디어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그렇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품종이 탄생했습니다. 이 박사님이 뛰어오면서 소리쳤어요. 우스만 씨, 성공했어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새로운 품종이 나온 거예요? 네, 이름도 정했어요. 이슬이라고 해요. 이슬이요? 무슨 뜻인가요? 세네갈 농업연구소를 뜻하는 이스라와 쌀을 뜻하는 라이스를 합친 이름이에요. 정말 의미 있는 이름이죠? 정말 의미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세네갈과 쌀이 만난 이름이니까요. 알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우와, 드디어 우리만의 품종이 생긴 거야. 맞아요. 이제 우리도 우리 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슬이가 정부의 공식 품종으로 등록되었을 때 저는 첫 번째로 시험 재배에 참여했습니다. 이 박사님이 제게 작은 모종들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우스만 씨, 이 모종들이 세네갈의 미래를 바꿀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확신합니다. 우스만 씨가 첫 번째 이슬이 농부가 되어주세요. 제가 첫 번째요? 정말 영광이네요. 작은 모판에서 이슬이 모를 심으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이 작은 모종들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박사님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믿어봐야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모였어요. 작은 축제 같은 분위기였죠. 알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스만, 너 정말 대단해. 세네갈 최초의 이슬이 농부라니 아직 수확해보지도 않았는걸요. 그래도 시작이 중요하잖아. 너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맞아요. 우스만 씨가 성공하면 우리 모두 따라할 거예요.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웃었고 어른들은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마을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이슬이를 기르는 동안 이 박사님은 계속 저를 도와주었어요. 우스만 씨, 이슬이는 일반 벼와 조금 다르게 관리해야 해요. 어떻게 다른가요? 물 관리가 특히 중요해요. 이 품종은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양의 습도를 잘 보셔야 해요. 손가락을 흙에 넣어봐서 적당히 촉촉한 정도를 유지하시면 돼요. 매일매일이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비료도 조금 다르게 주셔야 해요. 어떻게요? 이슬이는 질소 비료에 민감해요.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잎의 색깔을 보시면 돼요. 너무 진한 녹색이 되면 비료를 줄이시고 너무 연한 색이 되면 더 주시면 돼요. 정말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슬이를 기르는 동안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새로운 병해충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병이었는데 잎에 갈색 반점이 생기면서 시들어가는 거였어요. 이 박사님, 이게 무슨 병일까요? 처음 보는 증상이네요.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해 봐야겠어요. 정말 걱정됐어요. 겨우 새로운 품종을 얻었는데 병 때문에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박사님들이 빠르게 대응해 주었어요. 한국으로 샘플을 보내서 분석하고 곧 해결책을 찾았어요. 우스만 씨, 다행히 심각한 병은 아니에요. 습도 관리만 잘하면 예방할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이슬이가 괜찮은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더 좋은 재배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첫 수확의 날이 왔어요. 다가나 지역에서 이루어진 이슬이의 첫 수확 결과를 이 박사님이 발표하는 날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박사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인가요? 헥타르당 7톤의 수확량을 기록했습니다. 순간 마을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소리쳤죠. 7톤이요? 정말요? 정말입니다. 이건 기존 토종벼의 거의 5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이 박사님께 물어봤어요. 이 박사님, 정말 제가 키운 이슬이가 그렇게 많이 열린 거예요? 네, 우스만 씨, 정말 축하드려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7톤이나요? 네, 정확히 측정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농법을 더 개선하면 더 많이 수확할 수도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슬이의 품질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이슬이를 팔려고 갔을 때 상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쌀 뭐예요? 다른 쌀이랑 색깔도 다르고 냄새도 다른데요. 이슬이라고 새로운 품종이에요. 처음 보는 건데 어디서 났어요? 우리 마을에서 새로 개발한 거예요. 맛을 한번 보자. 이거 맛이 정말 좋네요. 다른 쌀보다 비싸게 사갈게요. 정말요? 네, 이런 품질의 쌀은 처음 봐요. 얼마나 있어요? 결국 일반 쌀보다 킬로그램당 14%나 더 비싼 값에 팔렸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농가 소득이 2배 이상 늘었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아이들 학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이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보낼 수 있겠네요. 저도 처음으로 웃으면서 쌀을 팔 수 있었어요. 그동안은 늘 적자를 걱정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진짜 농사가 돈이 되는 일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슬이의 성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네갈 북부, 남부, 동부에서 농민들이 우리 마을로 견학을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카올락 지역에서 오신 농민이 저에게 말했어요. 우스만 씨, 정말 이슬이가 그렇게 좋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정말이에요.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도 기를 수 있을까요? 이 박사님께 문의해보세요. 아마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도 빨리 이슬이를 심고 싶어요. 토종 벼로는 정말 힘들어요. 마을 전체가 이슬이 재배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이웃들도 제 수확 결과를 보고는 모두 이슬이를 심기 시작했어요. 알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우스만, 나도 이슬이 씨앗 좀 나눠줄 수 있어? 당연하죠. 이 박사님께 말씀드릴게요. 고마워. 이제 우리 마을 전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모든 사람이 이슬이를 기르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이 박사님도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우스만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슬이의 성공은 우스만 씨 같은 농민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박사님. 모든 건 박사님들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기술은 우리가 제공했지만 실제로 키우고 성공시킨 건 우스만 씨예요.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이즈음 무사가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우스만 세네갈이 한국에 KT1 훈련기를 도입했어. 정말요? 응, 계약이 성사됐어. 그리고 세네갈 조종사들이 한국에서 훈련받기로 했다고 해. 대단하네요. 며칠 후 정말로 세네갈 국기와 사자 문양이 그려진 KT1이 우리 마을 위를 지나가더라고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저 비행기가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 우리 이슬이를 만들어준 그 나라에서 만든 비행기야. 와, 정말 멋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쌀 농사를 도와준 그 나라가 이제 우리의 하늘까지 지켜주는구나. 무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우스만,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한국은 조종사 훈련부터 군수 지원까지 모든 걸 패키지로 제공해줘. 진짜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지.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안 하나요? 대부분은 그냥 장비만 팔고 끝이야. 하지만 한국은 다르더라고. 정말 세네갈의 공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줘. 군 관계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비행기만 파는 게 아니라 조종사 교육, 정비 교육, 부품 공급까지 모든 걸 패키지로 지원해줘요. 그렇게 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대부분은 그냥 장비만 팔고 끝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 우리의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줘요. 농민인 제가 군사 장비에 대해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자부심을 느꼈어요. 정부 관계자가 우리 마을에 와서 발표할 때 정말 놀라웠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이슬이 덕분에 세네갈의 쌀 자급률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얼마나 향상되었나요? 작년 대비 3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국 쌀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세네갈의 쌀 자급률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이 박사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스만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함께 만든 이슬이가 세네갈 전체를 바꾸고 있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몰랐어요. 이제 우리가 키운 쌀로 우리 아이들을 먹일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에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국과의 협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무사가 흥분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우스만, 또 대단한 소식이 있어. 이번엔 또 무슨 소식이에요? 세네갈이 한국에 FA50 경공격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 FA50이요? 그게 뭐예요? 무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FA50은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최신 전투기야. KT-1보다 훨씬 고성능이지. 그럼 더 좋은 비행기라는 얘기네요? 맞아. 이걸 도입하면 우리 공군이 서아프리카에서 최강이 될 거야. 이 박사님도 이 소식을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우스만 씨, 정말 놀라운 소식이에요. FA50 이야기요? 네. 처음에는 체코의 L-39 항공기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계약이 무산되었대요. 그래서 대안으로 한국의 FA50을 선택한 거죠. 왜 한국 제품을 선택했을까요? 아마도 우리와의 신뢰 관계 때문일 거예요. 농업에서 시작된 협력이 이렇게 큰 신뢰로 발전한 거죠.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에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걸 세네갈 정부가 잘 알고 있거든요. 무사도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해 주었어요. 우스만,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FAO0은 가격 대비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야. 그리고 한국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지. 기술 지원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물론이야. 무기는 단순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정비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하잖아요. 한국은 농사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군사적 측면에서도 그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함께 해주는 것 같아요. 군 관계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FAO0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무엇보다 한국의 기술 지원을 믿을 수 있어요. 얼마나 큰 계약인가요? 1억 4,700만 달러 규모래요. 정말 큰 계약이죠. 그럼 서아프리카에서 제일 강한 공군을 갖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무사가 덧붙여 말했어요. 우스만, 이 계약이 성사되면 세네갈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질 거야. 어떻게요? 지금까지는 서아프리카에서 약한 나라로 여겨졌잖아. 그런데 이제는 최신 전투기를 보유한 강국이 되는 거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주변국들이 우리를 다르게 볼 거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지. 농민인 제가 이런 군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쌀로 시작된 우리의 협력이 결국 하늘을 지키는 전투기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했겠어요? 맞아요. 처음에 이 박사님이 우리 마을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무사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스만, 한국의 발전 과정을 보면 정말 놀라워. 농업 기술부터 첨단 무기까지 정말 전 분야에서 뛰어나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교육과 기술 개발에 정말 많이 투자했나 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고, 우리도 그런 정신을 배워야겠어요. 맞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근면성도 배울 점이 많아. 이제 세네갈을 보는 주변국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이웃나라 감비아에서 온 상인이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네갈 정말 많이 변했네요. 예전에는 늘 도움을 받기만 하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농업도 발전하고 군사력도 현대화되고 정말 부러워요. 모든 건 한국 덕분이에요. 한국이요? 그 아시아에 있는 나라 말이에요? 네, 정말 고마운 나라예요. 어떻게 그런 나라와 친해졌나요? 우리를 진짜 형제처럼 대해줬거든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도와줬어요. 모리타니에서 온 농민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도 이슬이 같은 품종을 기를 수 있을까요? 한국에 문의해보세요. 아마 도와줄 거예요. 정말요? 한국이 다른 나라도 도와주나요? 한국은 정말 친절한 나라예요. 우리처럼 어려운 나라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난하고 약한 나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농업도 발전하고 군사력도 현대화된 나라로 인정받고 있어요. 무사가 말했어요. 우스만, 이제 우리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어. 정말요? 응. 다른 나라들이 세네갈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했을까 하면서 우리를 연구하고 있어. 신기하네요. 그리고 그 비결이 바로 한국과의 협력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논으로 나가서 이슬이를 돌봅니다. 푸르게 자라는 별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 느껴요. 어느 날 딸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농사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니? 친구들이 농사는 힘들고 돈도 안 된다고 해서요. 농사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정말 소중한 일이야. 그리고 이제는 돈도 잘 벌 수 있는 일이고. 정말요? 그럼 우리가 키운 이슬이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세네갈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어. 딸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럼 저도 나중에 농부가 될래요. 정말이니? 정말 기쁘구나. 그리고 한국 사람들처럼 새로운 품종도 개발하고 싶어요. 정말 기뻤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농사는 힘들고 가난한 일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마을의 젊은이들도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알리의 아들이 도시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농사를 배우고 싶어요. 정말이냐? 예전에는 절대 농사 안 하겠다고 했잖아? 이슬이를 보니까 농업이 정말 전망이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요.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이슬이 덕분에 농업이 돈이 되는 일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이 보내준 따뜻한 마음과 소중한 기술 덕분에 세네갈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도움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진정한 협력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일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한국과 세네갈이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농업에서 시작된 우리의 우정이 더욱 깊고 넓은 협력으로 발전하길 희망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세네갈도 한국처럼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선순환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의 이름은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세네갈도 한국처럼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과 세네갈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때까지 저는 이곳 세네갈에서 이슬이를 키우며 우리의 우정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과 세네갈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쌀 수확량은 무려 3,562톤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사업 첫 해인 2023년에 2,321톤보다 1,241톤이나 늘어난 수치이고 당초 목표였던 3,000톤을 훌쩍 뛰어넘은 성과였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무려 53% 성장, 목표 대비 19% 초과 달성입니다. 이제는 아프리카의 척박한 땅에서도 한국 기술로 쌀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가난과 기아의 상징이던 사헬지대에서 풍요의 곡식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K-라이스벨트가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아프리카 농업 혁신을 이끄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이 평생을 허리 때문에 고생하던 아버지를 모시고 어디론가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했던 그곳에는 약속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과연 이 캐나다 여성과 아버지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사라 알렌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교사로 일하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중도덕과 예절이에요. 사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캐나다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캐나다인들의 정직한 양심이라는 식의 제목으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어요. 캐나다의 지하철 개찰구가 고장이 나서 지하철 티켓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임승차를 해도 아무도 몰랐을 텐데 캐나다인들은 개찰구 위에 지하철 요금에 해당되는 돈을 올려놓고 지하철에 올라탔죠. 이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면서 캐나다인들은 자신들의 공중도덕과 양심에 더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게 된 것을 꺼려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국이 공중도덕이란 없는 한심한 나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체조 선수였는데 훈련 도중 착지 실패로 골반뼈와 척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당시는 젊은 나이였던지라 간단한 치료만 받고 일상에 복귀하여 가정도 꾸리면서 평범하게 살고 계셨는데 최근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젊었을 때 겪었던 부상이 이 정도의 후유증을 가져올 줄은 몰랐다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캐나다는 엑스레이 촬영조차 3개월을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아파하는 환자를 3개월이나 그냥 두라는 거냐 말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죠. 그럼 진통제라도 놔달라 했더니 그건 진료 전까지 불가능하다며 단번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게 의료관광이라는 것이었어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허리 디스크로 의심되는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시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냐하면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한국의 공중도덕 수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동료는 자신이 한국에 갔었을 때 온갖 쓰레기가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는데 젊은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그 정도라면 나라의 전체적인 인식 수준이 어떨지는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반면 옆 나라인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은 사람들이 껌도 바닥에 안 뱉는 깨끗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도 한국은 가지 않겠다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의료관광 목적지로 소개하다니 코디네이터의 경력과 능력이 의심스러웠지만 왜 한국으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코디네이터의 말을 들으니 한국에 가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척추 디스크 분야에서 최고였어요. 1960년부터 꾸준히 발전해서 1990년대에 이미 내시경 수술이 보편화되었더라고요. 이 내시경 수술이 계속 발전해서 수술 없이도 수술이 가능하다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옆 나라 일본은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의 의견에 코디네이터는 정말 단호하게 전 세계에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환자가 검사를 받으면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데 일본은 간단한 서류 전달도 팩스나 대면 전달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했어요. 지금 제 옆에 계신 아버지를 보면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마침 방학이었던지라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저희가 가는 계절이 여름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추운 나라라 여름의 기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 알아보니 한국의 여름은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온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지체하다간 아버지도 힘들고 방학도 끝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병원에 예약이 되자마자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국적기를 이용했는데 깔끔한 비행기 외관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국적기는 어딘가 모르게 촌스럽고 꼬질꼬질해 보였거든요. 저희가 탄 한국 국적기는 한국의 1등 항공사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직원들의 서비스나 응대 태도도 최고였습니다. 모두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여기가 패션 쇼장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외모가 너무 수려하다 보니 괜히 더 호감이 가고 그들의 서비스가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발음을 들어보면 외국에서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용하는 단어를 들어보면 독서도 많이 하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영어는 세계 공통어이기 때문에 발음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무엇보다 고급진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교사인 저는 제2 외국어를 저렇게 배운 방법이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또 한 가지 가장 놀라웠던 경험은 기내식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제게 밥과 면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밥은 아시아계 음식이라서 내키지 않아 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외국인 승객들이 밥을 고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저는 밥을, 아버지는 면을 골랐습니다. 승무원이 가져다 준 것은 비빔밥이라는 것이었는데 고추장이라는 빨간 소스가 굉장히 매워 보였어요. 괜히 골랐다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제 주변 외국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고추장을 밥에 비볐습니다. 에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며 고추장 소스를 넣고 비벼 밥을 먹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 아버지도 그 맛이 궁금하셨는지 한 입 먹어보시고는 너무 맛있다고 엄지를 축 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는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입맛까지 잃어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런데 비빔밥은 그런 아버지의 입맛을 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기뻐 아버지에게 제 밥을 전해드리고 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승무원 한 명이 오더니 왜 식사를 바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입에 맞지 않아서 그러는 거냐며 굉장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깜짝 놀라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버지와 저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승무원은 갑자기 어두운 표정을 하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제가 굉장한 무례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바꿔서 먹는 게 예의가 아닌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초조해하고 있었죠. 저는 무례한 행동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승무원이 제 자리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공간의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은 제게 아버지가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요? 라고 물었어요. 식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허리 상태를 묻더라고요. 아버지가 진통제로 버티고 있다 이야기하자 두 승무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더니 제게 잠시 따라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행기에서는 승무원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공항에 내리자마자 잡혀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지적을 당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걱정스러워하며 승무원을 따라갔습니다. 비행기 뒤편으로 따라 들어가자 승무원은 제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연로하신 분이 허리도 아픈 상태에서 10시간이나 비행을 하셔야 한다는 것에 마음이 쓰인다면서 아무래도 좌석도 좁고 의자를 눕히는 것도 불가능해서 많이 힘드실 거라며 저희 자리를 업그레이드 해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비행기까지 퍼스트 클래스를 선택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됐거든요.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갈 테니까요. 저는 승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추가 금액 결제를 유도한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 가졌던 긍정적인 감정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혹시 좌석을 업그레이드하면 추가 비용을 얼마 정도 더 내야 해요? 승무원은 제 물음을 듣고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제 질문에 승무원은 세상에 제가 오해할 말을 했나 보네요.
추가금은 없습니다.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드리니 걱정하시지 마세요. 라고 했죠. 저는 승무원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직한 사람들로 보였고 저는 승무원들의 배려로 아버지와 함께 더 나은 좌석으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서는 몸을 완전히 뒤로 눕힐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앓는 소리도 못하고 끙끙거리시던 아버지는 비행을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이 정도로 힘들어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0시간의 비행 시간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졌었습니다. 한국 승무원들이 아니었다면 저와 아버지는 남은 비행 시간을 지옥같이 보내야 했을 거예요. 절대 잊지 못할 이상적인 비행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인천공항의 모습에 시선을 한눈에 빼앗기고 공중 화장실 특유의 비릿한 냄새조차 없이 깨끗한 화장실을 보고 나니 전에 동료가 한국 더럽단 말이 진짜 사실이 맞는지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봐서는 한국이 지저분한 나라라곤 상상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저희 캐나다보다 훨씬 더 청결했고 선진국 같은 모습이었죠.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입국장을 빠져나왔는데 저희를 마중 나와야 할 현지 코디네이터들이 안 보였습니다. 설마 늦는 건가 싶어 연락을 해보았는데 코디네이터는 깜짝 놀라며 저희의 입국 날짜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코디네이터들이 실수를 해도 이런 실수를 하냐 생각하며 항의하려고 했어요. 건강한 저만 있었다면 괜찮지만 편찮으신 아버지를 또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혹시 모르니 저희가 보낸 이메일을 확인해 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이메일을 보자마자 낭패다 싶었습니다. 제가 도착 날짜를 잘못 보낸 게 맞더라고요. 시차 계산을 잘못 계산했던 것이었죠. 캐나다 코디네이터에게는 상담만 받고 비용을 줄이고자 한국 코디네이터와 제가 직접 연락을 했었는데 경험이 없는 제가 일을 진행하다 보니 실수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쩌지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방법을 찾고 있는데 현지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현재 다른 지역에 있어서 지금 바로 인천공항으로 출발해도 최소 4시간이 걸리고 다른 코디네이터들은 다른 환자들과 함께 있어서 대체할 인력을 보내주기도 어렵다는 것이었죠. 사실 여기다 대고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제가 잘못한 건데요, 그런데 한국 코디네이터는 오히려 자신들이 더 미안해하면서 제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잘 아는 공항 직원에게 부탁을 해둘 테니 서울까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수 있겠냐고 말하더라고요. 버스를 타면 한 번에 올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코디네이터가 소개해준 공항 직원의 안내에 따랐습니다. 공항 직원은 저희를 버스 타는 곳까지 안내해 주었는데 저는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버스일 뿐인데 버스 좌석이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급이었어요. 자리에 앉으면 앞에 스크린이 있어서 영화 같은 것들을 선택해서 볼 수 있었고 기사를 호출하는 버튼도 있더라고요. 또 몸을 완전히 눕힐 수 있어서 아버지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저희는 버스에서 잠에 들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서울이었어요. 저희는 정류장에서 내려 한국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곤 그들을 기다리는데 화장실 신호가 오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에게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곤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볼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신 건 물론 길치입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어디를 가셨다면 타지에서 정말 큰일이 생기는 일이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찾아다녔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의 버스 터미널은 너무나 크고 넓더라고요. 캐나다와는 완전 딴판이었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을 저도 처음 와본 터라 길을 헤맨 것이죠. 아버지를 어떻게든 찾아야 했기에 무작정 주변을 아버지를 찾아 돌아다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휴대폰 지도 앱을 켜고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행운처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발견한 곳은 어이없게도 횡단보도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는 횡단보도 앞에서 낯선 의자에 앉으신 채 계셨어요. 저는 저게 뭔가 싶었습니다. 가까이 가니 횡단보도에 의자가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의자에 앉아 허리를 부여잡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갔던 화장실의 반대편에 있는 화장실을 찾아가셨는데 길을 찾다 보니 지하로 내려가게 되었고 지하에서 계단을 타고 길을 올라와 보니 저희가 내렸던 곳 반대편에 있게 된 것이었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땅에라도 앉아 있을까 했는데 횡단보도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사람 한 명이 딱 앉을 수 있는 간이 의자는 접이식이었는데 다른 노인분들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노인분들을 위한 자리였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오래 서 있을 때 힘들지 말라고 설치해준 한국의 작은 배려였죠. 이후 저는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노인분들과 약자들을 위한 한국인들의 배려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당일은 터미널에서 한국 코디네이터와 움직였고 아버지가 검사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신 후에는 저 혼자 돌아다녔는데요. 경험한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니 분홍색 좌석이 있더라고요. 눈에 띄는 분홍색이 마음에 들어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 한국인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주 능숙한 영어로 저에게 혹시 한국에 처음 오셨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한국인 여학생은 더 작은 목소리로 여기는 임산부를 위한 자리예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제 의자 뒤편을 보았습니다. 정말 임신한 여성을 표현한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죄송합니다를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 여학생은 괜찮다면서 몰랐으니 그럴 수 있다며 되려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임산부를 위한 자리라고 조용히 말했던 것도 제가 창피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배려였겠죠. 한국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서 서로의 몸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배가 아직 부르지 않은 임산부들도 편하게 앉게 할 수 있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신기한 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앉지 않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지팡이를 짚는 노인과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 등등 우리 사회에서 약자로 불리는 사람들을 표현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한국에는 노약자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배려를 요구할 수는 없으니 처음부터 자리를 비워두어서 그런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어떻게 한국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노약자라는 개념도 없어요. 누가 봐도 다친 사람이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양보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은 본 적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든 노인의 몸이 어떤지 모르다 보니 양보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이겠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면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움직이는 전철 안에서 몸에 힘을 주고 서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요. 저도 아버지를 모시면서 이제야 알게 된 사실이었으니 다른 젊은이들은 노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노약자석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그들을 배려하는 문화를 장려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렸더니 아버지도 정말 많이 놀라셨습니다. 아버지는 허리가 안 좋아지시면서 지하철을 이용해 보신 적이 없어요. 이런 배려는 꿈도 못 꿨고 아프면 차를 타고 다니지 왜 굳이 지하철을 타서 민폐를 끼치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허리를 다쳐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허리가 아프면 잠깐 앉아있는 것마저도 힘듭니다. 운전은 꿈도 못 꿔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딘가로 가실 때마다 제게 도움을 청하셔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가늠이 가시나요? 캐나다는 땅이 넓어서 어딘가로 가려면 꼭 대중교통이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즉 이동수단이 없다면 사람이 순식간에 고립돼요. 그렇다고 일을 하는 제게 매번 부탁을 하는 것도 마음에 큰 부담이었겠죠.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캐나다가 한국처럼 했더라면 3개월이 걸린다던 우리 캐나다에서 수술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한국은 거리, 교통, 시설 모든 곳에 약자를 위한 배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 뒤 예정일에 맞춰 아버지는 한국에서 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엑스레이를 찍는 데만 3개월이 걸린다던 저희 캐나다 의사들과 달리 한국의 의사들은 순식간에 검사와 수술을 마무리해버리더군요. 하루 만에 3가지의 정밀 검사를 마쳤는데 너무 대충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들 너무 친절하게 꼼꼼히 검사를 해주셨대요. 아무래도 외국으로 오는 것이다 보니 수술과 검사에 대해 많이 알아보았는데 저희가 알아본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검사해 주었습니다. 또 어찌나 친절한지 사람이 몸이 아프면 예민해지기 마련인데 병원 직원들과 의료진들의 밝은 미소를 보면 예민함도 사그라들고 그들에게 예의를 지켜야겠다는 마음가짐도 샘솟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술 때문에 온 것이다 보니 마냥 무거운 마음만 들었는데 평화롭게 지내다 보니 수술의 긴장감도 사라졌죠.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장에 들어가셨어요. 지금까지 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최고였으니 걱정할 게 없으시다는 말을 남기시고 말이죠. 캐나다에서는 아버지의 허리 수술을 굉장히 위험하고 복잡한 수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의사들은 복잡하게 돌아갈 것 없이 간단히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이게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는 캐나다에서 워낙 겁을 먹어서 그런지 허리를 절개하고 몇십 반을 꿰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흉터도 없이 수술을 하셨어요. 경과도 좋아서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캐나다가 한국만큼만 약자를 위한 배려를 했다면 3개월이라도 기다려볼 수 있었겠다 라고 했었지. 그런데 한국 의료기술을 만나보니 캐나다에서 수술을 받았으면 평생 후회했을 것 같구나 라고 말이죠. 저와 아버지는 그렇게 한국 의료 관광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지금까지 수술한 부위가 재발하거나 같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왜 진작 치료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아직도 후회하고 계십니다. 젊을 때 부상을 입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서 병원에 갔었는데 치료해봤자 달라질 건 없을 거라는 캐나다 의사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지금까지 사셨던 거였거든요. 만약 캐나다 의사의 말을 조금이라도 의심해보고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았더라면 이 고생은 안 했을 거라면서 아버지는 지금도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부작용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던 게 얼마나 다행이냐며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지인분들에게 수술은 꼭 한국에서 하라고 적극 권장하고 계십니다. 괜히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서 수술하고 후유증 생길 바에야 처음부터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1000배, 10,000배 낫다면서요. 누가 보면 아버지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인 줄 알겠다니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깨끗하게 치료해준 한국 의료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의료계가 발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허리 때문에 평생을 고생해온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에 왔다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큰 감명을 받으신 사라 알렌 씨의 에피소드가 담긴 사연이었습니다. 실제로 해외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의료 관광을 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한국의 의료 기술이 대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해외 다양한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